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고난은 인내의 어머니이다. 저는 살면서 눈물이 날 때마다 이 격언을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언젠가 다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다시 행복해질 날을 기다리며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덕분에 저는 오늘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연을 쓰고 있네요. 지금부터 제가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모두 경청해주세요. 저는 30대 중반으로 엄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여자입니다. 당연히 자식이라면 누구나 부모에 대한 애정이 충만하겠지만 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시면 여러 감정이 떠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혼자서 절 책임지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셨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 둘이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빠도 딸바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절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만약 제가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키며 체온계를 들여다보셨고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좋다고 언급했던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어렵게 구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산책하는 도중에 다리 아프다고 엄살 피우면 언제나 등을 내어주셨죠. 우리 수인이를 위해서라면 아빠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하게 자라면 충분하다. 그냥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우리 공주님은 아빠 옆에서 환하게 웃어주기만 하면 돼.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거를 미화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빠는 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맹세코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아껴주셨어요. 언제나 퇴근하실 때면 엄마를 위해 꽃다발을 사오셨고요. 절대로 혼자 모든 집안일을 감당하게 놔두지 않겠다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설거지를 자처하셨습니다. 엄마 역시 이런 배우자는 어디 가서 만나지 못할 거라며 기뻐하셨죠. 하지만 아빠는 어느샌가부터 여성 편력이 심해졌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또 친구 만나러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친구가 많으신 건지 궁금해요. 우리 학교 통틀어도 아빠처럼 인기 많은 사람은 또 없을 것 같아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보여요. 우리 딸이 아빠를 너무 좋게 평가해 주는 것 같은데? 하도 여기저기 부르는 곳이 많아서 바쁘기는 해. 그래도 아빠는 언제나 우리 딸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라. 금방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어릴 때는 뭘 잘 몰랐기 때문에 그저 아빠가 발이 넓고 친화력이 좋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는 외간 여자의 머리를 넘겨준다든지 본인에게 기댈 수 있도록 품을 내어준다든지 술자리에서 너무 취한 것 같아 걱정이 된다며 집안까지 바래다 준다든지 워낙 성격이 좋다는 이유로 끌어안는다든지 너무 해펐습니다. 당연히 엄마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하셨죠. 그 여자들은 제정신이 맞기는 해? 어떻게 애 딸린 유부남한테 달라붙으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도 상식적이지가 않아. 당신도 나중에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지금부터 선 똑바로 그어. 설마 당신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매력 없는 거 알지? 괜히 숨통 조이면 오히려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거 몰라? 그냥 서로 신뢰하면 아무런 문제 없잖아. 난 당신 믿고 있으니까 당신도 마음 고쳐먹어. 그걸 지금 해명이라고 하는 거야? 완전히 내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 여태까지 당신이 날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반성은 안 해? 그동안 어떻게 나밖에 모르는 남자인 척 속인 건지 모르겠네. 자연스럽게 엄마와 아빠는 몇 번씩이나 부딪혔습니다. 그나마 아빠가 여자들과의 만남을 일회성으로 즐기기만 할 뿐 진지하게 연인으로 두고 있지는 않아서 엄마가 인내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는 이런 엄마의 태도가 본인을 이해해주는 거라 여기셨나 봐요. 글쎄, 상간녀 하나랑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신 거죠. 만약 들키지 않았다면 저랑 엄마 둘 다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간녀가 우리 집으로 노골적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다 까발려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제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군것질거리를 사다 주더라고요. 이거 맛있지? 일부러 내가 다 한 번씩 먹어보고 특별히 엄선해서 골라온 거야. 앞으로도 네가 원하면 내가 사다 줄 수 있어. 이렇게 네 입맛 다 챙겨주고 더 젊고 예쁜 새엄마가 필요하지 않아? 아빠한테 한번 말해봐. 누구신데 귀찮게 하세요? 어디가 더 젊고 예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거울도 안 보고 사시는 거예요? 완전 마귀 할멈같이 생겨서 꿈에 나올까봐 무서워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괜히 찾아오지 마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분명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네 아빠는 지금 나한테 푹 빠졌단 말이야. 그나마 내가 너 좀 예쁘게 봐주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예의 없는 꼬맹이인 줄은 몰랐네. 두고 보자. 당연히 저는 무조건 엄마 편이었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엄마 역시 이런 여자를 집 근처에 접근하게 만든 아빠 때문에 분노하셨어요. 누가 들으면 내가 일부러 수인이한테 다가가라고 시킨 줄 알겠네. 나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괜히 이성 잃고 억지 부리지 마. 그냥 잠깐 사랑에 빠졌던 것뿐인데 약점이라도 잡은 줄 알아? 난 떳떳하다고. 진짜 끝까지 정 떨어지게 만드네. 굳이 당신이 시킨 게 아니더라도 평소에 만만해 보이도록 굴었으니까 집까지 찾아왔겠지. 얼마나 되먹지 않은 여자를 만났으면 어린애한테 다가와? 원래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 알지? 당신도 똑같이 천박한 거야. 결국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나마 집은 우리 모녀가 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친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절 혼자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이 고생하셨죠. 아침마다 이른 시간부터 동네 밥집에서 식판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뛰셨고요. 낮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서 일하셨습니다. 단순히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뭐가 힘드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진상까지 모조리 대응해야 해서 심적으로도 고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옷가게 진열대에서 제품을 걸며 까다로운 사장님의 눈치를 봐야 했죠. 게다가 밤에는 전화 한 통에 소정의 수당을 받는 텔레마케팅 일까지 하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런 엄마에게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말씀 잘 듣기 위해 노력했어요. 엄마,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어른이 돼서 같이 고생하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가 엄마 짐을 나눠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마라도 해드려서 엄마의 피로가 싹 날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에요. 솔직히 엄마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어렸던 제 눈에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다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울먹일 때마다 의연한 모습으로 다정하게 안아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있어 힘을 낼 수 있으니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렇게 우리 모녀는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나름대로 행복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비록 남부럽지 않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엄마랑 화목하게 살 수 있다면 인생이 만족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갑작스럽게 소아암 투병을 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투병까지 하게 됐으니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겠나요? 심지어 병원에서도 절 포기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 떨어질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제 앞에서만큼은 꿋꿋하고 씩씩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괜히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알지? 어차피 엄마는 우리 딸 옆에 있을 거니까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동안 우리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 버텨내왔잖아. 조금만 더 힘내서 무사히 일어나자. 덕분에 저는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이 당시에 젊은 나이였던 데다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제가 자다가 문득 깨면 언제나 엄마가 눈물을 훔치고 계셨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자식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불효는 아픈 거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 엄마는 고민 끝에 자존심을 접고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저를 살려야 하니까 다른 건 다 고려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제가 본인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분명 아빠 잘못으로 이혼한 거면서 엄마에게 앙심 품고 있었나 봐요. 그새 상간녀랑 재혼까지 한 주제에 엄마한테 양육을 포기하라고 하셨거든요. 당신이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도 병원비를 도와줄 수 없어. 내가 키워야 딸로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거지. 기껏 낫게 해줬더니 당신이 데리고 가버리면 난 그냥 병원비만 갈취당하는 거잖아. 지금 당신 설마 계산기 두드리는 거야? 다른 애 낫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 딸 낫게 해달라는 거잖아. 아무리 재혼했어도 수인이가 당신 딸이라는 게 사라져?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 당신이야말로 진짜 수인이를 낫게 해주고 싶으면 깔끔하게 양육 포기해. 괜히 나만 나쁜 놈 만들지 말고. 어차피 병원비도 못 구하는 엄마 옆에서 사느니 내가 키우는 게 낫잖아. 억지 좀 그만 부려. 결국 엄마는 절 살려야 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적적으로 완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생이별하고 아빠와 새엄마 품에서 자라게 됐죠. 그렇다고 엄마가 절 일부러 버린 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상황이 너무 야속해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써 저를 엄마한테서 빼앗아 온 거라면 아빠와 새엄마도 정성스럽게 키워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절 왜 데리고 온 건가 싶을 정도로 의문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건 아빠였어요. 애초에 새엄마는 제가 친딸이 아니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그저 엄마를 괴롭게 만들기 위해 절 데려온 것처럼 굴었습니다. 아예 새엄마한테 절 맡겨버리고 방치했거든요. 원래 아빠는 조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새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새엄마는 과거 상간녀로서 절 찾아왔을 당시에 제가 거칠게 반응했던 걸로 앙금이 남아있더라고요. 이제 너 어떡하냐? 완전히 네 세상은 다 끝나버렸는데. 그러게 내가 그때 너한테 손 내밀어줬을 때 눈치껏 받아들였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원래 인생은 다 자업자득이거든. 이럴 거면 절 데려오자는 아빠의 제안에 거절했어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새엄마는 쌀쌀맞게 구박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목말라 하고 있을 때면 바로 눈앞에서 물을 다 설거지통에 부어버렸고요. 조금이라도 늦잠을 자면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 그렇다며 흉봤어요. 그리고 제 외모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시집이나 가겠냐는 식으로 깔깔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조부모님까지 다 같이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갈 때도 방에서 못 나오게 했어요. 대신 아빠와 조부모님에게는 제가 아프다고 거짓말하더군요. 또 한 번은 제가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등짝을 거세게 내리치며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맞았으면 눈물이 맺힐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기대할 게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인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고 너무나 서러워서 고자질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빠와 조부모님은 제가 핏줄이니 새엄마를 혼내주실 거라 믿었거든요. 아빠, 사실 새엄마 때문에 저 매일 울면서 잠들어요. 걸핏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구박하시니까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무섭단 말이에요. 제발 새엄마한테 뭐라고 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아빠 딸이잖아요. 이 정도로 호소하면 절 안쓰럽게 여기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조부모님 모두 제 편을 들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른다는 식으로 타박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렇게 눈치가 없어? 네가 마냥 어린애도 아닌데 알아서 기어야 할 거 아니야. 네 새엄마가 친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키워주는 게 감사하지는 않듯? 설마 네가 경우 없이 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거 분명 지 엄마 닮아서 상황 파악 못하고 자존심이나 세우는 거야. 볼수록 정 떨어져서 어디 갖다 버리고 싶다니까.
괜히 대접받지 못한다고 궁시렁거리지 말고 편히 누울 곳이 있는 걸로 감사히 여겨라. 결국 저는 한창 사춘기 나이였을 때도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주눅들어 살아야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제 편 하나 없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그저 하루빨리 성인이 되고 기숙사가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새엄마가 아빠의 아이를 임신해버렸습니다. 덕분에 저는 집안에서 설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졌어요. 그나마 존재감을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엄마의 비위를 제대로 맞춰드려야 했죠. 매일같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새엄마가 입덧으로 속이 울렁거린다면서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를 적어줬어요. 그러면 저는 방금 집에 돌아왔음에도 헐레벌떡 시장을 돌고 음식점을 전전하며 사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가 구토감이 든다고 손을 번쩍 들면 바로 바가지에 물을 떠다 드려야 했어요. 만약 누가 보면 호흡이 척척 맞는 콤비 같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새엄마가 허리가 아프다 하면 베개를 깔아드리면서 등을 주물러 드리는 것도 제가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한테서 칭찬이 돌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너는 딱 이렇게 시녀처럼 사는 게 적성에 맞나 보다. 나중에 우리 아이 태어나면 그때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돼. 그래야 네가 이 집에 머물 명분이라도 생기지 않겠어? 괜히 고깝게 듣지 말고 감사히 가슴에 새겨. 솔직히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치가 떨리지 않나요? 그리고 새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냐면 길거리에서 마주쳐 새엄마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을 엄마라고 부르냐면서 사람 잘못 봤다고 무안을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제는 또 제가 아는 척을 늦게 하면 예의 없다면서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혼나기 싫어 또 인사하면 사람 잘못 봤다며 쌀쌀맞게 자리를 떠났죠. 이런 적이 한 5번 정도 되면서 거의 똥개 훈련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의문을 참지 못해 새엄마에게 직접 왜 길거리에서 가끔씩 모르는 척하는 거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새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황당해하더라고요. 너 진짜 웃긴다. 언제 내가 널 모르는 척 했는데? 설마 너 지금 나 누명 씌우려고 하는 거야? 진짜 억울해서 뭐라 말도 안 나온다. 아무리 영악해도 이런 걸로 사람 잡을 생각하지 마. 오히려 네가 먼저 인사 안 해서 내가 아는 척한 적도 있었잖아. 새엄마는 연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인 건지 딱 봐도 억울해 보이는 얼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진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저도 학교에 다니고 있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울면서 엄마랑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왜 이제야 찾아갔는지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원래 아빠 품으로 가게 되면서 이런저런 제한이 붙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은 이왕 내가 수인이 데려가기로 한 거니까 괜히 찾아올 생각하지 마. 이제 수인이는 새로운 가정에 적응해야 하는데 당신 때문에 괜히 싱숭생숭해지면 안 돼. 다 애를 위한 결정이니까 내 말에 토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수인이 잘 부탁해. 우리 딸 이제 부족한 것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비록 만나지 못하더라도 엄마는 수인이 행복하길 바랄게. 너도 엄마는 있고 걱정 없이 살아. 저 역시 엄마도 아빠처럼 재혼하실지 모르는데 괜히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아서 그리움을 억누르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 둘 곳 없으니 어리광 피우듯이 집을 찾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엄마는 누구 하나 만나지 않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서럽게 울고 있으니 같이 눈물을 흘리셨죠. 엄마, 제발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전 엄마만 있으면 돼요. 괜히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엄마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발 잊으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수인아, 엄마도 우리 딸 없이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넌 아직 성장해야 하는 애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의식주 걱정은 안 해도 될 곳에서 사는 게 맞아. 괜히 보고 싶다는 이유로 널 데리고 있는 건 엄마 욕심일 거야. 비록 같이 사는 건 거절당했지만 이 이후로 저는 엄마랑 몇 번씩 몰래 만났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얼마나 벅찼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역시 이래도 되는 거냐고 걱정하시면서도 내심 살 것 같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 들키면 괜히 너 쫓겨나는 거 아니야? 나야 널 마음껏 예뻐해 줄 수 있으니 기쁘긴 한데 걱정스럽구나. 그동안 나만 널 보고 싶어 한 게 아니라는 점은 너무 고맙지만 괜히 무리하지는 마라. 저도 이제는 다 눈치껏 행동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설마 엄마랑 다시 만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냥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했더니 캐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랬어요. 좀 더 엄마랑 시간 보내다가 들어갈래요. 사실 집에서는 제가 건실하게 크는 것에 그다지 관심 없는 어른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것 같다며 혀만 쯧쯧 차시더라고요. 쟤는 진짜 우리 아들 피는 하나도 안 섞인 것 같다. 뭐 저렇게 밖을 쏘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냥 식충이 하나 데려와서 덕 쌓는다고 생각해야지 뭐. 나중에 뭐가 되려고 하는지 감도 안 잡히는구나. 어머님, 그래도 곧 태어날 손주가 한 명 더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제가 우리 아이는 자랑스러운 손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키울게요. 절대로 양아치가 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특히 새엄마는 이제 본인 아이가 태어나서 그런지 집안에서 제 평판을 아예 깎아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아빠가 배달 나가서 신속하게 갖다 주려다가 신호를 어기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아빠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이기는 했지만 조부모님이나 새엄마 입장에서는 많이 슬플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애착 관계가 많이 사라져 있던 터라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눈물까지 흘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 저는 원래도 할머니의 눈엣가시였지만 제대로 눈밖에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 집에서 낙동강 오리알처럼 자라고 있었는데요. 꼭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게 제 탓처럼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정신 썩어 빠진 것은 애초에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딸이라고 우리 아들은 책임지고 살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 괜히 이런 년 키운다고 열심히 사느라 애꿎은 명만 단축하고. 이 말을 제가 어디에서 들었냐면 바로 아침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체해서 살이 빠질 정도였어요. 당연히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을 정도였죠. 그동안 성인이 될 날만 기다리면서 버텼는데 상처받을 만한 언행이 화살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타격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게다가 새엄마와 조부모님이 바로 앞에서 이복 동생한테는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쁜 내 새끼. 가만히 눈만 마주쳐도 힘이 저절로 솟는 것 같다. 우리 아들이 나보다 먼저 떠나버려서 불효자인 줄 알았더니 이래 귀여운 공주를 남겨둔 거구나. 다른 게 아니고 네가 복덩이야. 어머님이 많이 기력을 되찾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는 그 일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늘에서 마음 놓고 지켜볼 수 있도록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려 해요. 나중에 만났을 때 웃으면서 인사해야 하잖아요. 그래, 네 말이 현명하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내가 힘이 닿을 때까지는 뼈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귀염둥이 소녀를 위해 일할 거야. 아주 그냥 사달라는 건 다 사줄 거라고. 당연히 저와 이복 동생의 처지는 적나라하게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엄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찬밥 대우를 받는지 전부 실토했죠. 원래 저는 엄마가 걱정하는 게 싫어서 제가 눈칫밥 얻어먹고 있다는 상황은 숨기고 그저 엄마를 그리워하느라 힘들다는 말만 전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화병이 날 것 같아서 못 참겠더라고요. 이게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조금만 내가 능력이 있었더라면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아도 될 텐데. 다 엄마 죄로 네가 고생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든 내가 너 혼자 고생하지 않도록 힘써볼게. 결국 엄마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능력 없는 본인을 탓하셨는데요. 고민 끝에 조부모님을 찾아가 같이 살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 아니에요.
진심으로 시키는 거 다 할 자신 있어요. 그러니 제발 수인이랑 같이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수인이 옆에서 숨만 쉴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렇게 조부모님은 엄마랑 저랑 같이 머물 수 있게 해준다는 핑계로 식당에서 부려먹었습니다. 돈 한 푼 주지 않고 고된 노동을 종용하신 거예요. 괜히 제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걸. 버티지 못하는 바람에 엄마를 가시밭길로 보낸 것 같아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라도 제 옆을 지켜줄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원래 이 정도 고생은 다들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나라고 편하게만 사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오히려 나는 고생한 것에 비해 더 큰 보람을 얻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너만 데리고 살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 사실 제가 학교에 가 있고 엄마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느라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녀는 그저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절뚝거리며 집으로 귀가하셨어요. 당연히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지 확인했죠. 처음에 엄마는 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가 식당에서 화상을 입고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다쳤는데도 할머니가 그냥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생판 남이 다쳐도 이 정도면 병원 다녀오라고 하겠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고 싶은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해요. 바로 다음 날이 되자마자 주말이라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서 저는 엄마를 이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흉터가 길게 남아버린 뒤였죠. 원래 엄마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소박하게 살아도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고생을 저만 하는 게 아니니까 가슴에 불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엄마를 위해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원래 머리 하나만큼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은 상위권이었고요. 수험 생활하는 동안에는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잤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살아 의사가 될 수 있었답니다. 원래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랑 독립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요.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 엄마는 일단 계속 조부모님 댁에 같이 지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의사가 되기 1년 전에야 우리 모녀는 조부모님 댁에서 나올 수 있었죠. 안 그래도 제가 의대에 진학하고 나서부터는 분명 친소녀인데도 이복동생 상대로 기고만장하지 말라며 경계하던 터라 우리 모녀가 나가겠다고 하니 반기더라고요. 드디어 나가는구나. 괜히 너 좀 잘나고 출세했다고 우리에게 기죽일 생각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도 너보다 훨씬 사랑스러운 애야. 그냥 너는 내 손이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 각자 알아서 살아가자. 네네, 그러시겠죠. 저도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 고개조차 돌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예뻐하시는 애기랑 잘 먹고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이복 동생은 저보다 훨씬 어렸는데 그 어린애 데리고 무슨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녀 역시 조부모님과 새엄마에게 정 같은 건 붙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둠 속에서 빠져나가는 기분이라 통쾌하기만 했죠. 그리고 고대하던 첫 출근 날이 찾아왔습니다. 나름대로 긴장되는 마음으로 병원장실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무슨 악몽을 꾸나 싶을 정도로 병원장님이 새엄마랑 똑 닮아 있던 거예요. 하도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니 병원장님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 잘못하기라도 했나요?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나기라도 한 적이 있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까지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을 본 적 없어서 당황스럽네요. 혹시 어디 안 좋은 건 아니죠?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질렸는데. 당연히 병원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왜 이렇게 과한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신기할 정도로 새엄마와 닮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병원장님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지더라고요. 이대로 첫 출근 날부터 밉상이 된 걸까봐 두려웠죠. 그리고 병원장님은 사진 혹시 볼 수 없겠냐며 제 어깨를 잡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장님의 반응이 딱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사실 저야말로 새엄마한테 인생을 걸고 억하심정 있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병원장님도 저 못지않게 이를 갈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새엄마로서 잘해주던가요? 인연은 사람 같지도 않은 년이니까 항상 뒤통수 언제 맞을지 조심해야 해요. 처음 보는데 말을 상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인연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만약 새엄마가 눈앞에 있었다면 머리채를 잡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병원장님은 분노를 최대한 참아가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알고 보니 새엄마랑 병원장님은 쌍둥이 자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기억조차 고아원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병원장님은 자기한테 하나 남은 혈육인 새엄마를 껌딱지처럼 따랐겠죠. 분명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언니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다고 하더군요. 오죽하면 고아원에서 병원장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새엄마를 찾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장님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도 울면서 고아원 선생님에게 가는 게 아니라 새엄마에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새엄마에게는 껌뻑 넘어가는 귀여운 동생이었던 겁니다. 언니는 어떨지 모르지만 난 고아원에 있더라도 언니가 있으니 든든해. 만약 다른 애들처럼 혼자 여기 떨어졌다면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앞으로도 언니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너랑 똑같아. 워낙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니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 일단 쌍둥이라서 더 믿음직스러워서 좋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넌 나만 의지해야 돼. 원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이 당시에 병원장님은 새엄마 역시 본인을 각별하게 여기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서로에게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고 쌍둥이였으니 남다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특히 병원장님한테 새엄마는 콩 한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존재였대요. 아무리 맛있는 간식이 나와도 새엄마랑 같이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병원장님 본인보다 새엄마가 잘 되는 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새엄마는 속이 달랐던 거예요. 원래 착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병원장님이 먼저 입양 가게 되었는데요. 당일 아침에 새엄마가 이제 마지막이니 둘이서 숨바꼭질 딱 한 번만 하자며 꼬드겼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 딱 한 번이면 돼. 이 기억으로 널 보고 싶어도 꼭 참고 살아갈게. 너도 거기 가서 새롭게 적응하기 힘들 텐데 오늘 나랑 논 기억으로 힘냈으면 좋겠어. 그렇게 순진했던 병원장님은 새엄마의 제안을 순순히 따라줬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병원장님이 들어간 옷장 문 앞을 가로막아 잠근 다음에 본인이 병원장님인 척 꾸며 대신 입양 갔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병원장님은 고아원 선생님들에 의해 발견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탈진한 상태였고 그보다 본인의 쌍둥이 언니에게 배신당했다는 슬픔으로 알아 누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인이 돼 병원장님은 장학금을 받아 손꼽히는 대학에 진학했대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찌한 건지 새엄마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때는 어떻게든 고아원을 탈출할 길이 필요했거든. 나라고 마음 편히 떠났던 건 아니야. 새로운 집에서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잠든 적 없었어. 죽을 때까지 이 과오를 갚을 때니까 용서해줘. 그런 말로 내 상처가 지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언니가 날 배신할 수 있어? 난 진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슬펐단 말이야. 겨우 이런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나 대신 가고 싶다고 말하지 그랬어. 넌 항상 내 앞에서 상냥하게 웃고 있는 애니까 얼굴 보고 말하지 못했던 거야. 그때는 나도 어려서 실수한 거니까 제발 만회할 기회를 줘. 사실 나한테는 입양 가서 생긴 가족보다 네가 더 보고 싶었어. 오직 너만 내 가족이야. 겨우 이런 사과로 병원장님의 지난 세월이 무마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가 병원장님만 본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라고 호소하니 딱 한 번만 용서해줄 마음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장님과 같이 살면서 새엄마는 사탕 발린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역시 나보다는 네가 똑순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난 공부 쪽으로는 머리가 안 돌아가던데? 앞으로 너만 믿고 살아야겠어. 그 열악한 고아원에서 어떻게 장학금까지 받아 대학에 가냐고. 거의 개천에서 용난 거지. 원래 이렇게 말만 화려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하지만 병원장님은 설마 하나뿐인 가족한테 다시 한번 뒤통수 맞을 거라 예상하지 못하셨대요. 결국 보기 좋게 넘어가 방심하고 만 거죠. 이 당시에 병원장님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첫사랑으로서 연애 중이었는데요. 새엄마가 자기가 보는 눈이 있다면서 어떤 남자인지 알아봐 주겠다고 소개해달라며 졸랐대요. 너는 공부만 해서 순진하잖아. 어떻게 네 언니로서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어? 난 워낙 남자 많이 만나봐서 딱 보면 알아. 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시험해봐야 돼. 당장 자리 만들어. 결국 병원장님은 수줍어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글쎄 새엄마가 명문대 다니는 남자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낼름 꼬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장님이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내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까지 훔쳐가 버렸다고 했어요. 심지어 병원장님 몰래 보증금까지 받아갔다고 하니 사람을 탈탈 털리게 만든 거죠. 그것도 본인의 쌍둥이 동생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정말 파렴치하지 않나요? 어쩔 수 없이 병원장님은 학교로 돌아가지도 못했고요. 크게 상심해서 인생이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당장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 삶의 의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뛰어내리기로 결심하고 다리 위에 올라서니 분통이 터졌다고 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이래? 도대체 어디까지 밑바닥인 건데? 왜 내가 죽어? 여태까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래야 하냐고. 무조건 살아남을 거야. 두고 봐. 아무리 짓밟아도 난 떳떳하게 살아갈 거라고. 딱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인데 여태까지 새엄마 때문에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장님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새엄마가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절에 들어가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말 아시죠? 꼭 그 말처럼 병원장님은 목표로 한 만큼 공부하지 못하면 잠도 자지 않고 끼니도 넘겼다고 했어요. 결국 병원장님은 악착같이 노력한 끝에 의대에 진학했고 지금의 위치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듣다 보니 불현듯 어릴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새엄마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절 모른 척 할 때도 있고 아는 척 할 때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혹시나 싶어서 병원장님에게 새엄마 주변을 배회하신 적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병원장님도 깜짝 놀라면서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쓰레기가 어떻게 사나 싶어서 몰래 보고 간 적이 한 대여섯 번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괴가천선할 인물은 아닌 것 같아서 찾아봤던 거예요. 혹시나 저랑 똑같은 얼굴로 헛짓거리하고 다닐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때마다 저랑 병원장님이 마주쳤던 거라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더라고요. 구면 아닌 구면이었던 셈이고 어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새엄마로 인해 어떻게 인생이 꼬여 고통받았는지 다 밝혔어요. 그러자 병원장님은 뒷목을 잡으며 분노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때도 남의 집 가장 빼앗아 결혼한 거였다고요? 애 가졌길래 이제 좀 정신 차리나 싶어서 눈 감아줬더니 그래놓고 평생 사죄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애꿎은 남의 자식까지 피눈물 나게 했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병원장님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새엄마뿐만 아니라 조부모님까지 같이 처단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꿈에서만 바라던 일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우선 엄마는 조부모님 식당에서 무급으로 노동을 한 데다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4대 보험 가입도 안 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진행하기로 했죠. 물론 엄마가 먼저 떠올린 아이디어는 아니었고요. 병원장님이 도움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 고생을 다 하셨는데 굳이 옛 인연 때문에 너그럽게 배려해 줄 필요 없어요. 완전히 피를 말려주자고요. 그냥 집에서 내보냈으니 다 끝난 일인 줄 알았을 텐데 언제든지 잘못한 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 모녀가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었을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제야 조부모님은 발등에 불 떨어진 걸 알고 엄마를 회유하기 위해 온갖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원래 가족끼리 이 정도는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한 번 며느리는 영원한 며느리잖아. 안 그래도 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네가 곁을 지켜주고 며느리 노릇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래, 네 덕분에 우리 식당이 좀 더 번창할 수 있었던 것 같구나. 앞으로도 우리 얼굴 보면서 살면 되잖아. 괜히 서로 속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고 잘 지내자. 만약 서운한 게 있었다고 해도 말로 풀면 되는 거야. 절대로 이런 말에 쉽게 넘어가 줄 생각 없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를 마음 깊이 생각했더라면 가정을 파탄내버린 새엄마를 그 집에 놔두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저는 우리 엄마가 어떤 상처를 받고 이혼하셨는지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결국 우리 모녀는 옆에서 얼마나 간곡한 설득이 들어오든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조부모님은 벌금을 물어야 했어요. 물론 엄마가 일하셨던 대가도 치러야 했죠. 그러자 새엄마는 안 그래도 조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입장이라 눈치가 보여 그랬는지 저한테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무사히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뒤통수 쳐도 되는 거야? 진짜 너는 키워준 값도 못하고 아나무인이다. 예전부터 검은 머리 짐승은 내보냈어야 하는데. 아직 새엄마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위협이 다가온 건 아니라서 그런지 뻔뻔하게 큰소리 치더라고요. 애초에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새엄마인데 알아서 몸살이는 게 아니라 눈치 없이 행동하는 게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새엄마라도 살 길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 따로 불러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열심히 키우셔야 하는데 괜히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붙어있다가 낙동강 오리알 되면 어쩌시려고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동아줄 붙잡아야죠. 마지막 정이라 생각할 테니 따로 나오세요. 예상하기는 했지만 이 앞삽하고 의리 없는 여자는 쫄래쫄래 제가 부른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일부러 함정을 판 거였어요. 바로 병원장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든 자리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새엄마는 병원장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기겁하면서 다리에 힘을 풀려 주저앉더라고요.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돼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산 거예요? 다시는 까불지 마세요. 이제 저랑 엄마 뒤에는 병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동안 아줌마가 뭔 짓 하며 살아왔는지도 다 알아요. 제가 웃음기 하나 없이 경고하니 새엄마는 흐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동생이 이렇게까지 성공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나 봐요. 연신 싹싹 빌면서도 핏줄 하나 엮여있는 걸로 회유하려는 듯이 병원장님에게 구걸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잘못했어. 그래도 너 잘 사는 모습 보게 되니까 마음이 좋다. 아무리 그래도 너는 내 동생이잖아. 예전에 실수했던 건 계속 반성하고 있어. 이제는 나도 나이 먹어서 절대로 그런 짓 안 해. 딱 한 번만 믿고 나 좀 도와주라. 병원장님의 너그러운 용서는 이미 한참 전에 자기 발로 걷어찬 것 아니었나요? 역시나 병원장님은 눈앞에 새엄마를 뿌리치며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내가 왜 니년 동생이야? 그러는 니년 딸은 자기가 불륜으로 시작된 존재라는 거 다 알고 있어? 자식 앞에서 비참하고 우스운 꼴 당하기 싫으면 얌전히 사는 게 좋을 텐데. 괜히 나대봤자 인생 더러워질 거야. 알겠어. 앞으로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얌전히 살 테니까 그것만은 피해줘. 절대로 피해가는 일 없을 거야. 그냥 내 딸만 지켜주면 돼. 감히 다른 건 바라지도 않을게. 죽을 때까지 반성한다는 거 빈말 아니야. 여태까지 쓰레기짓 일삼으며 살아왔던 주제에 자기 자식 앞에서는 약점이 생겼나 보죠? 바로 깨갱하면서 눈물 콧물 다 찔찔 짜더라고요. 사실 저랑 병원장님 모두 어릴 적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불륜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복 동생이 아직 어린데다가 굳이 이복 동생이 저지른 죄도 아닌 것으로 상처 주기는 싫었거든요. 하지만 새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꾸준히 지켜보며 구리게 살려고 하는 기색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때마다 한 번씩 기강 잡기 위해 무기로 쓸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새엄마는 감사히 여겨야 해요. 다행히 새엄마는 본인이 어떤 처지인지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 엄마를 형님으로 모시는 것처럼 안부도 묻고 과일도 꼬박꼬박 보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죗값을 치러야 저랑 병원장님이 조금이라도 마음 풀어주실 거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병원장님과 가끔씩 만나면서 많이 호강하고 계세요. 제가 원래 효도하면서 경험시켜드리려고 했던 것들을 죄다 병원장님이 먼저 선수 치셨더라고요. 엄마, 요즘 재미있는 거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질투나요? 나중에는 저한테도 시간 내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이러다가 제가 엄마랑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다 병원장님한테 빼앗길까 봐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야. 너랑 하면 또 처음 경험하는 느낌일 텐데. 꼭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즐거워. 솔직히 우리 만나면 네 이야기도 많이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미 나는 셋이 즐거운 시간 보낸 거라 생각하거든. 애초에 네 덕분에 생긴 인연이잖아. 두 분 모두 혼자가 익숙하셨던 분들이라 사이좋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요. 사실 걱정이라고 했던 건 장난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상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로 남고 싶기 때문에 매 순간 전력으로 노력할 거예요. 최근에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랑 마음이 맞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어요. 다행히 엄마도 많이 반겨주셔서 언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 하도 다사다난하게 살아왔던 터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이 자신감을 나눠드릴게요. 그러니 우리 시련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말고 힘내봐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